정원율 익산시장이 처음 시장직을 맡은 게 민선 6기 중반이었던 2016년 4월입니다. 정 시장은 이후 민선 7기를 거쳐 민선 8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고 이제 마지막 임기 1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정 시장은 남은 1년을 미래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년 동안 익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1년은 어떤 시간이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 통해서 시장을 시작하시고 그렇죠. 3선을 쭉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3선까지 하신 분은 동네 지금 현직 단체장 중에는 2분밖에 안 계시는 기록이기도 한데 지난 시간 돌아보면 가장 보람이 있거나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어떤 일 꼽으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익산시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다.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익산시가 환경적으로 오명을 엄청 많이 쓰고 있었어요. 환경의 최악 도시. 그 당시에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1등이라고 그랬죠. 또 악취 문제도 민원이 심각했죠. 거기다 또 전국적 유명세를 탄 장전마을 사건, 또 해동 환경 사건, 그다음에 또 우리 새만금 수질 오염의 원흉이 된 우리 왕궁 축산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익산이 환경의 악명을 정말 악명에 높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착수한 것은 환경을 전담하는 조직 국을 하나 만들어 두겠다. 환경국을 만들었습니다. 환경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5년 넘게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이 5가지 환경 폐단에서부터 전부 다 해방이 됐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그 문제는 됐다. 이런 저희들이 답을 얻어내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쪽으로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익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쫓기다 보니까 산업 주변 환경이 굉장히 삭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또 삭막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지 않은 악명 오명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녹색 정원 도시를 저희들이 기초에 내걸고 그동안에 이제 제 대표적인 사업을 한 것이 지금 민자공원 사업 있죠. 시내 도심지에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해서 20년 넘게 도시공원을 지정해 놓은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도 짓고 아파트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공원을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도심 한복판에 그런 대형 공원이 4개가 들어서니까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년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부터 시작을 해서 빈 공간만 생기면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전에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이제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익산시에 갈 곳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조금 아쉬운 일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셨어요? 아쉬운 일이라면은 익산은 철도의 도시인데 철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지지부진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유라시아 국제철도 출발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전 시민들 호응을 받아서 추진했었고 두 번째는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2가지 했는데 2가지가 다 안 됐어요. 첫 번째 것은 안 된 이유가 처음에 제가 시작됐을 때는 문재인 정권 초기였었는데 그때는 대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 철도를 다 개량을 해주고 건설을 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조만간 남북 철도 문이 열릴 줄 알았더니만은 바로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그 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을 대북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북 제재를 하니까 철도 공사하던 사람 다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철도길이 막혀버리니까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길은 사실은 요원해졌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다시 또 남북 관계가 호전될 기미가 많이 보여서 남북 관계만 호전되면은 북한 철도길은 열리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거기만 열리면 우리는 이제 육지 속의 섬이 아니라 진정으로 데리고 오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류 중심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은 익산이 철도를 이용한 새로운 또 이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지고 두 번째 복합 환승센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 전임 시장님 때부터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가 취소되고 또 저 때도 민간 사업자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가 취소가 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민자가 어려우면 재정 사업이라도 하자 해서 지금 익산역 확장하고 선상 주차장 사업을 480억짜리 작년에 받아서 지금 이제 코레일에서 국토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선상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것은 저희는 1단계라고 그러고 이제 2단계로 그 위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라는 것은 일반 환승시설 이외에 다른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공공 업무 시설도 집어넣고 상업시설도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을 2단계로 하는 것을 우리 전라선 직선화 사업할 때 그때 그 포함시켜서 하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저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민자 유치가 전혀 없이는 안 됩니다. 민자도 참여를 시키지만은 그래도 우리 재정이 선투자를 하고 앞장서기 때문에 민자 유치도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복합 환승센터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셨던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남은 1년을 마지막이 아닌 더 큰 익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떤 점에 지금 주력하시겠습니까? 지금 더 큰 익산을 위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익산의 경제 영토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에 저희들이 배후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새만금하고 전혀 연결된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새로 변경되는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익산이 들어가서 익산의 사업을 지금 5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변도시를 새만금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직통도를 놓는 겁니다. 8.5km만 연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계획에 들어있고 거기다가 또 그 육로고 이제 수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 거니? 2027년도까지 새만금 신항에 크루즈항이 정박을 하죠. 그러면 크루즈의 관광객이 내려서 새만금에 뭘 보고 갑니까? 결국 이제 관광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전주를 많이 가겠지만은 일부는 새만금 만경강 수로를 따라서 춘포가 옛날에 여기 있었잖아요. 춘포역에. 춘포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왕궁도 가고 금마도 갈 수 있게 이렇게 그 백길 복원 사업을 지금 합니다. 백길 복원 사업은 현재 마스터 플랜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마스터 플랜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은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관련 기관들이 반대를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또랑치고 가재 잡는 거거든. 거기서 준설해가지고 옆에 새만금 그 매립 못하는데 매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준설해서 그 배가 다니고 근데 또 준설하면 또 환경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는 뭐 크게 반대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그러면은 육로가 열리고 백길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수변도시를 통해서 새만금 배후도시 역할을 한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식품 클러스터가 있죠. 클러스터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만들 때 비전이 뭔 동북아의 식품 수도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만들어지거든요. 2단계를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산업선을 놔서 철도를 타고 물류가 새만금 신항까지 그대로 이동할 수 있게 그 철도 그 산업선을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새만금 신항을 지금 지난번에 발표 한번 했습니다만은 식품 전용 식품 전용 항구로 지금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지금 기차를 타고 새만금 신항까지 와가지고 신항에서 배를 타고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 같이 예. 세계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익산의 식품이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익산의 영토가 새만금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넘어서 이제 동북아의 모든 지역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익산에서 나온 뉴스 중에 도민들이 꽤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코스트코 익산점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뭐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돌아보면 처음에 조건부 입점한다고 계약한 것이 2021년이니까 사실은 벌써 4년이 예.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참 어려웠죠. 처음에 우리 순전한 그 민간 기업하고 코스트코 쪽에 협약을 해서 예. 익산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표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물밑 접촉을 했는데 그 본래 코스트코라는 것은 소상공인들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깊이 시설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업 유치로 봐서 투자 유치 보조금을 주겠다. 근데 이걸 조례를 고쳐가지고 바로 의회도 설득을 하고 시민단 설득을 다 설득을 해서 예, 통과시킬 예. 테니까 나를 믿고 익산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 걸로 이제 다시 이제 상정이 된 것이거든요. 예, 예. 사실은 지난 1월, 그때 12월 달죠. 그 계엄 사태 때. 그때 이제 그 와가지고 뭘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계엄이 딱 발생하니까 연기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하냐고 무기한 연기라고 딱 연락이 와요. 예. 무기한 연기.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투자 상황을 다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세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다시 또 대화가 재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미국의 총괄 회장님, 총책임자 그분께서 왕궁 현장을 직접 보고 가셨어요. 보고 가시더니만은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국회 큐사인을 이제 내리니까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가지고 예. 모든 것이 정리가 됐고 이제 이번 8월달에 저희들이 거의 진입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진입도로 착공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2027년도 구정 때까지는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유치를 하신 데에는 이게 들어왔을 때 지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듯이 이제 지역 경제의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에 저희들이 그 물건도 예를 들어 농수산물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 상생 협력할 때 네. 우리 익산 지역업체를 쓰는 걸로 하고 거기에 예. 또 근무하는 사람들 100% 지역 인력들 채우는 걸로 하고 해서 지역에서 최대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협의를 해내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은 지역의 이동인구, 그 유동인구라고 하던가요? 예. 그 인구들도 늘어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데 이제 어느 분들 그 말씀 하세요. 우리가 대전에 코스트코 갈 때 보면 코스트코만 딱 보고 그냥 오지 어디 안 들린다. 그게 뭐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예. 저희는 그 일대가 지금 다 관광지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보석박물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관광지로 예, 돼 있고 예. 거기에 또 바로 왕궁이 있고 미륵사지가 있고 네. 그 저희들이 그냥 왔다 가게 만들질 않죠. 어떻게든지 우리 익산 어디를 방문하게 만들고 거기에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왕궁 그 정창동원 거기에는 또 에덴 프로젝트까지 저희들이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문할 그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완전히 우리 익산의 고객으로 만들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까 그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대형 판매점 유치 단체장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제 뭐 순기능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실제로 최근에 또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상생 그 협약이나 계획들을 잘 꾸려내셔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저희들은
한 5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소상공인들하고 꾸준히 협조를 하면서 실리를 쌓아왔고 네.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과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소상공인도 그 연합회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해가지고 예. 그 소상공인 연수원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익산에도 만들자고 이미 정해줬어요. 예. 익산이 그 소상공인 정책은 최고다. 예. 익산에서 배워야 된다 해서 그 이유 하나로 지금 소상공인 연수원을 익산에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상공인들한테 공을 들여와서 소상공인들도 이제 우리만 믿고 지금 이거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최근에 인접 지역에서 이제 반대를 해요. 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그 상생 협력 그 협약은 우리 익산 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인접 자치단체들은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네. 지금 군산에 아울렛 했죠. 김제 아울렛 했죠. 한 번도 그런 거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익산 그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코스트코가 뭐 뉴스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뭐 전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전부 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 인접 동네에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들고 달려들면은 우리 목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당연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익산의 소상공인들은 그것을 반대를 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한다는 게 참여해달라고. 근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잘 그 대화가 화합이 안 돼가지고 이거 중단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 부작용 불협화음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예. 이것은 현재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로 인해서 상처가 될 만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처를 저희들이 미리 어루만져주고 거기를 보호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역할입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을 믿고 지금 이만큼 따라준 만큼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분명히 해낼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새 정부의 청사진들을 지금 그리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과 관련된 의제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익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들을 했지요. 지역 관련 공약 어떤 내용도 있었는지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을 11개를 내세웠어요. 예. 하나하나 이제 쉬운 것은 없는데, 예. 뭐 일일이 뭐 나이라는 것보다 뒤에 이제 또 부분적으로 또 예. 대화가 될 것이니까, 그때 뭘 세부적인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익산이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공약을 정책 과제로 옮기는 사람이 국정기획위원회잖아요. 예. 그 중에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분과장이 네, 우리 네. 익산 이준석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결위원장은 한병도 의원님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으로까지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중앙당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것을 반영을 시키고 예. 실현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들어있더군요. 이제 일반 저 도민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요 그 분야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어떤 면에서 또 그렇게 저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이것은 실속 있는 사업이에요. 네.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기상이변이 도처에 일어나서 예. 이제 전국에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최근 2년 동안에 우리 익산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 익산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재난이 없던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익산이 그렇게 재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국 어디도 이제 안전한 지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기후 변화는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 때문에 기후 대응 그 사업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재난안전 클러스터를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에 지금 반영을 해놨어요. 예. 근데 공약에 반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이번 달에 이제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거든요. 예, 예.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행안위의 위원을 그대로 예. 하고 계시죠. 예, 예.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법안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제출한 법안 중에 빠져 있는 것이 그 재난안전 산업진흥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에 관련 조항을 이번에 보강해서 새로 집어넣고, 진흥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재난 관련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앞으로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그 산업이 올 수가 없어요. 그 기반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것이 데이터 센터가 지난번에 새만금에도 SK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 해도 못 들어왔고, 네. 지금도 지난번에 카카오에서도 예. 온다고 했다가 못 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를 우리도 하나 갖게 된다는 거, 그게 저희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 산업이 익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으면은 이것은 신산업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은 날로 이게 확대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 그 데이터 센터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 예. 프로젝트군요. 예.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식품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립식품박물관 유치 계획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게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다른 박물관 같이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끝판왕이다. 그게 마지막 결정판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체험, 산업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클러스터거든요. 지금 1단계에서는 사실은 기업 유치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산업단지하고 차별성을 두지를 못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클러스터라는데 클러스터가 뭐가 다른 거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2단계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클러스터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6차 산업이 결합해가지고 종합 완결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식품박물관이 맡겨둘 것이다. 예. 그래서 식품박물관에서 물론 이제 식품 역사에 대한 뭐 전시나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산업에 관한 거, 관광에 관한 거, 뭐 해외 수출에 비즈니스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동부가 식품 수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이준석 의원님이 이제 공약으로 들고 왔고, 그다음에 대선 공약에 이재명 대통령 일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그분이 현재 간사잖아요. 예. 제일 먼저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이번에 법 개정안 좀 제출했어요. 예, 통과는 안 됐는데 예. 법적 근거부터 좀 만들고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요것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식품이 거기에 산업성 기차를 타고 우리 새만금 신안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특히 동북아 각국으로 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개념 설계를 하고 있어요. 개념 설계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개념 설계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이제 반영을 할 건데, 이것은 사업이 이제 대형 사업입니다. 이게 1,000억 원대, 이게 1,000억 원 아니면 2,000억 원 정도 들 건데, 이용 결과에 따라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타도 해야 되고 절차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업은 우리 식품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될 것이다 믿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전북과 관련해서 대광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광역 어떤 기반을 둔 교통망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님께서 전주에서 익산을 거쳐서 군산까지 가는 광역 전철을 놓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셨어요. 뭐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업의 추진 이유, 또 이게 설치가 된다면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시가 없다고 엄청 괄세를 받잖아요, 지금까지. 예. 광역시 하나 가져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전주 완전 통합하는 거 하나도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예.
기존 행정구역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 키우려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경제권을 광역 경제권을 만들자. 경제권은 행정구역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교통수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철도입니다. 확실한 것이. 그 육로나 이런 것보다도 철도가 확실한 교통수단인데 이것을 철도를 통해서 전북을 하나로 묶어,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완주까지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것을. 근데 이것이 이제 전에는 그동안에 그 진도가 안 나간 것이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기존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때 설계해 보니까 한 2천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방에서 2천억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계속 주장만 하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춘석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대왕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대왕법이 되면 70%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뭐 엄청 탄력을 받죠. 근데 다른 지역도 똑같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또 이춘석 의원님 주관으로 국회에서 또 이것도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그 유익한 사업인군이 우리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가보면은 그 지하철 지금 지하철 전철이랑 같은 건데 전철 타고 한 번 타면은 그냥 부담 없이 용산역도 가고 서울역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갈아탄다는 부담도 없이.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하고 똑같은 환경. 차량서부터 해서 차량 경량화시키고 배차 간격 계속 줄이고 그다음에 또 승하차 간격, 그다음에 스크린 도어나 이런 거 다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중간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차가 자주 와야죠. 그 1시간에 한 대씩, 2시간에 한 대씩 오면 사람들이 또 이용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 사업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가보니까 한 10분에 한 대, 15분에 한 대씩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편하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거에 하듯이 1시간, 과거에 군산, 전주, 이산 다녀봤잖아요. 그때 1시간에 한 대씩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은 기차를 통해서 하나의 전북의 경제권 형성이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전북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전주권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그 광역시로 인정을 받아서 시작되는 사업이고 또 전주가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전주를 중심으로 경제권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사업명도 전주권 광역전철을 바꾸자.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전주에 계신 분들이 괜히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철도 관련해서 뭐 이게 지역의 패권주의나 소지역주의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라북도는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권에 니네 지역권에 뭐 우리가 그러고 있을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감하게 이름도 바꾸고 중심도 각 자치단체 참여를 해서 자치단체 주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역 상수도 전환 문제를 조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익산에 굉장히 그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논란을 겪다가 최근에 지금 2021년까지는 광역 상수도로 물을 먹지 못하던 지역도 이제 마저 다 먹도록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붙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지금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기존에 지금 그동안 써왔던 신흥 그 저수지 근처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생각이신지? 광역 상수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공기가 중요한지를 모르듯이.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느 도시는 이거 먹고 광역상수도 먹고 싶어서 그 애를 달더라고. 근데 우리는 100% 다 먹는다 하니까 막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 거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를 정수해서 먹는 데 우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정수 약품비 있지, 약품비. 약품비가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5년 전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어요, 약품비가.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원수가. 그러면 원수를 오염을 해서 수질 기준을 맞추지만은 그런 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겠느냐.
물론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이 안전하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인자는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반대하신 분들, 지난번에 이거 전환할 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 시민들 57%는 찬성하는데 43%는 반대래요. 이것을 그 도입을 하면은 수도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3%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개별 소유가에 부과하지 말고 시 예산으로 하자.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22억 정도 돼요. 20억. 22억이면 큰 연이요? 1년에? 연간. 예. 그럼 그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28년도까지는 조례에다가 수도요금을 딱 정해놨어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올리게 되면 29년부터는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도요금이 1,000원 올라가는, 3,000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그것은 인상이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인상하고 않고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 지역에는 3,000원 정도 이렇게 요인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에는 1,200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다 해서 그대로 우리가 올릴 것이냐는 것은 별도 정책 결정 문제거든요. 네. 그때 올리는 것을 우리 올리지 말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남냐? 그 광역 상수도는 댐을 조성하는 주변 지역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물리용 부담금은 개별 수용가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된다. 왜 그러면 현재도 광역상수를 먹고 있는 농촌 사람들은 읍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동지역 사람들만 안 먹는다 해가지고 그 돈을 안 냈거든. 그것은 내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맞다. 네. 그래서 그것만 물리용 부담금만 추가로 부담시키고 나머지 그 물값 인상으로 됨으로 인한 인상 요인은 우리 시에서 재정으로 커버를 하겠다.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뭐 공공기관 그 이른바 시즌 2, 뭐 혁신도시 2차 이전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익산 지역에서는 두 번째 혁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면 익산에 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지금 내신 지가 수년째 됐는데 지역 내로 놓고 보면 또 전주 안주 지역은 기존에 있던 데다가 덧보태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남원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권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각자 선 자리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비단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강원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도지사가 예. 선거 공약으로 그리고 정책 과제를 해가지고 이미 익산에 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위에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실의가 없는 논쟁인 것이 뭔구니 1차 때 같이 이렇게 신도시를 조성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은 이제 짜잘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 정부에서도 계속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 입지로 보낼 것이냐, 단지를 집단화할 것이냐, 어쩌라 이런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집단화할 그 요인이 없어요. 그만큼 내려올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정 부지를 해서 집단화해서 올 기업들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변 도시에다가 그 부지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 업체들은 가고 다음에 이제 임대 건물에 들어가야 될 때 그다음에 또 시내 그 소규모 건물에 분산해서 새 들어가야 될 때 이런 때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용역을 한 것을 익산역사를 그 광역 환승센터 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임대 기업들이 임대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도 용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딱 내리면은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입지에 또 갈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후보자를 물색해놓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본래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올 10월 달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방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놨다.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번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분산 배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각 지역이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하냐 그만큼 이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사님 익산을 약속했다 해도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 노력해서 한 만큼 유치해 가는 것이니까. 예, 예. 저희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 지역에 그 25개 기관 대상을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꾸준히 물밑 대화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로 해서 지역을 유치할 생각이고 뭐 25개 넘는 데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익산역도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부채 문제 조금 여쭤볼게요. 예. 요새 지금 뭐 여러모로 자치단체들마다 부채가 큰 이슈인데 2019년도 이후에 지금 부채 제로화 선언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다시 늘고 있다죠. 예.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뭔 거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네. 너무나 기업들 부자갑자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세금이 덜 거치니까 연 3년 동안 1년에 800억 원씩 익산시만 보더라도 800억 원씩 기부세 감액이 됐어요. 아, 그러면 쓰는 용도는 규모는 다 정해졌는데 네. 800억씩 해결하려면은 허리띠를 아무리 줄라면 해도 빚을 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자치단체 똑같은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지금 막 빚이 3천억이나 5천억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돌고 있어서 예. 그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예.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걸 한번 비춰주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총 2,999억인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 거니?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결산 숫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수치적으로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 지역의 그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채, 자치단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책임 있는 부채, 나머지는 관계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채 이런 걸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부채는 지방채하고 비태일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방채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빚을 얻은 것이 지방채 이겁니다. 이게 아하, 예. 872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BTL이 561억 있는데 이것은 전임 시장님 때 빚을 진 건데 예. 지난번에 갚으려고 하니까 조기 상환이 안 돼요. 왜 그런 거니?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안 돼서 계속 저희가 갚고 있는데 합해서 1,400억 원이 저희가 관리 부채예요. 그럼 나머지 이게 부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L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국비는 우리 빚으로 잡히는데, 시비는 예. 국비하고 도비는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로 잡아놔요. 그래서 이제 국비 받아서 갚아버리면 그만인 것인데 국비 올 때까지는 니네가 책임져라. 아, 네? 예. 그런 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식품 클러스터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그 LH에서 분양 안 되는 것을 시혜가 책임져라. 네, 네. 그래가지고 분양 그 미분양의 50%는 도하고 시가 반절치단을 책임지겠다 해서 서약서를 해줬어요. 그것도 이제 부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뭐 미수금, 뭐 가수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부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되지도 않고 금액도 확정 안 되고 시기도 확정 안 되고 미래에 언젠가는 빚으로 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 그것을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익산시에 지금 시민들이 알고 계신 부채는 이 872억이다. 이게 3천억, 5천억이 아니고 이거다는 말씀을 예. 드리려고 제가 이거 표를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지금 그 이제 일몰제에서 풀리는 도시공원이 자치단체단 그 재정에 굉장히 큰 압박 요인이 됐습니다. 놔두자니 난개발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사들이자니 뭐 살림은 굉장히 그 빈곤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민간공원 그 조성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일정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익산에서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었다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5년 전에 시작이 됐던 것인데 지금 그 도시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우리 익산시도 50년 넘게 네. 개발을 모두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토지 소유권 그 주권은 사유재산권 침해죠, 그게.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네. 21년 7월까지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지침 내려왔는데 저희로서는 참 암담했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돈으로 살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3,500억 원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익산시 살려면 3,500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수도 없죠. 풀어주면은 난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는 공원을 못 가져요. 지금 이 민자공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단순히 공원을 갖는 것이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 공원을 갖는다. 예. 이게 공원은 숲은 도시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복판에 그 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운이 좋았던 것이 그때는 이제 건설 굉장히 한참 좋은 때였었어요. 네, 네. 저희는 그 전에는 이것을 성공한 데가 수도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지방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될까? 하지만 이제 다급한 마음에 일단 그래도 시도를 해보자 했는데 공원마다 2개, 3개 컨소시엄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가 그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막 건설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타임이 좋았던 것이고 저희는 그래서 그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다 이제 아파트 허가도 해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식사 시간에 이제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공원은 지금 공원 할 때는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 멀쩡한 나무 베고 숲 파헤쳐가지고 그것도 아파트 지려고 하냐. 근데 이제 다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줬잖아요. 예.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요. 이런 거 하려고 그랬구나 이게.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제가 거꾸로 그냥 반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시장이 정말 이거 하나 잘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연말에도 10대 뉴스 이렇게 뽑잖아요. 네네. 저는 10대 뉴스 할 때 사실은 그때 시청사 막 입주했을 때 시청사 1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것이 1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시민들은 다 알고 계셨구나. 달리 말씀드리면 뭐 조금 일찍 준비하고 시작하신 것이 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지금 하실 수 있었던 그 결과로 보여지는데 뭐 결과도 좋아서 또 시민들 반응도 좋다고 하시고 이제 다만 아파트가 좀 늘어서 가격이 좀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제 그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사실은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내 아파트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관심 없는 건데 왜 지역에서 익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 이제 새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주변에 대해서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아파트 많아져 내 아파트 안 팔린다는데 그래서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예. 그것을 지금 익산시가 아파트가 사실은 매년 1000세대 내지 2000세대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과거 10년이 넘게 아파트가 거의 공급이 안 됐었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아파트 차에서 인근 지역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를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익산시가 노후 아파트 비율도 제일 높습니다. 지금 노후 아파트 비율도 75%, 전국 평균 55%인데 또 그 주택 보급률도 전라북도가 110%인데 익산시는 104%예요.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공급을 하니까 과거에 안 보이던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보이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짓는 걸 통계를 내어봤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영등도 지구 지금 재개발을 했었죠. 그때 아파트 젖은 것이 10,000세대 정도 젖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10년 후에 2010년대 초까지 그때 그 모현지구 또 택지 개발했어요. 그때 9,000세대 정도 했어요. 이번에 한 것이 10,000세대 됩니다. 그게 거의 비슷한 거 10년 주기로 지금 이렇게 10,000세대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없던 아파트가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막 유사 아파트를 엄청 짓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수요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29년도까지 계속 1000세대나 2000세대 계속 보급이 돼야 정상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왜곡되고 좀 올라가 있고 쉽게 말하면 딴 지역에 비해서 그러고 인구 유출이 계속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원에 보면은 매년 매월 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게시를 합니다. 인터넷에 띄워요. 시민들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때 보면은 우리 익산시 아파트가
2018년도에 1억 3,700만 원 평균적으로 그것이 제일 높았을 때가 22년도 1억 7천만 원이에요. 예. 다시 1억 4,800으로 떨어졌어요. 아, 예? 예. 이게 전에보다도 그 올라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동안에 이자가 그 2022년 초까지는 제로금리 0.5%였어요. 이자율이. 예. 0.5%였었는데 2022년 하반기에 3%로 올라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공급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 분양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제일 높았던 때 이때만 생각하는 이때 거품이 꼈을 때. 예. 이때는 이자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가세를 내가지고 네. 비정상적으로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들이 다 이렇게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익산시의 무주택자가 61%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43%고 청년들은 61%예요. 그분들도 아파트 갈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주거 사다리라고 그러죠. 내가 큰 집으로 옮기면 그 전에 살던 집은 그 다음 단계에서 오고 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새 들어갈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주거 사다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주거 복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아파트로 올라가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못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복지 정책은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정책이다. 네, 네. 지금은 우리 가지신 분들이 좀 양보를 할 때다. 이미 한 채 분양 받았으니까 예. 한 채는 조금 싸게 시대보다 조금만 낮춰서 내놓으면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신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여러 부처를 두루 지내시면서 국장까지 하셨고 또 전라북도 당시에는 이제 전라북도 저 부지사도 하셨고 지금 익산 삼선 시장까지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 저 도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소위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우리 익산에서도 지사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왜 꼭 전주 군사만 해두느냐 이런 얘기를 저를 자꾸 충동질을 해요 이렇게 주위에서. 근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한테 이것을 보답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분골 세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얘기가 나와서 나도 그것을 그 소리에 모른 척 유면할 수는 없지 않는 것인가. 그게 지금 날 부르는 부름이 있다면은 남은 소명이 있다면은 그것도 내 역할이다 싶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 결단은 이제 못 내린 상황이에요. 예. 왜 그런 거니 정치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쉬운 게임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지 일신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또 뭐 욕심만 차린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우리 시장에 올인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력이 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익산의 현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끝으로 익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자,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지만은 제 마음은 항상 일무도모입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오던 사업 잘 마무리 짓고 또 더 큰 익산을 만들기 위한 미래 초석 놓는 거 게을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그 은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